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혜수 PD고요. 네, 저는 옥천신문 권호성입니다. 네, 그럼 이웃 소식 시작해 봐야겠죠? 네. 오늘의 영동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제가 첫 번째 영동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전국적으로 이제 그 정책적으로 강행을 하고 있는데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영동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벼 재배 면적 전체 면적의 11%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제 영동구는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인데요. 영동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가뜩이나 이제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쌀 경제성을 이유로 이제 재배 면적을 줄이면 향후 쌀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적했습니다. 더불어서 벼 재배 면적을 크게 줄이면서도 그에 따른 지원책은 마땅치 않아서 실효성도 낮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게다가 이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영동 지역의 행정 부담이 가중된다거나 또 공공 비축미 감축 또 SOC 사업 등에서의 추가적인 어쨌든 부담 이런 것들이 이런 불이익이 누적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한다면서 벼 재배 면적을 일정 수준으로 줄이는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강행했죠. 옥천군도 전체 벼 재배 면적의 약 12%에 달하는 축구장 270개 크기 면적을 감축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고, 옥천신문에도 여러 차례 현실과 맞지 않는 벼 재배 면적 조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영동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군요. 어떤 점들이 문제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은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쌀이 남아 도우니까 생산량을 줄이면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차피 쌀이 남고 버리기도 하는데 이걸 뭐 돈 주고 보관하는 게 손해라는 뭐 그런 논리도 한몫을 하는데요. 쌀은 뭐 우리가 수차례 얘기를 하지만 이제 먹거리 안보라는 특성도 있고 또 농업의 상징점이라는 것 외에도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생산 면적과 규모가 여타 작물 대비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벼를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통계청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벼 재배 면적이 전체 농지 한 50% 차지합니다. 많이 줄었는데 그래요. 최근 10년 동안에도 연평균 0.5%씩 줄었어요. 0.5%면 굉장히 빨리 줄어드는 겁니다. 사과 재배 면적 치면은 1년에 25%씩 줄어드는 셈이에요. 아이고. 예, 그만큼 빠르게 줄어드는데도 절반에 달한다는 거고요. 농지의 절반에서 벼를 재배하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줄이고 다른 작물을 생산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쌀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과잉 생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부가 벼를 재배하던 논에 벼 대신에 과수, 콩 등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다고 말해왔는데요. 정부가 유도하는 대로 농콩이나 옥수수, 가루쌀 등 전략 작물을 심었던 농민들의 사례만 보거나 정부 수매 사례만 보더라도 정부 수매나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장과 맞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작물을 전환할 경우 특정 품목에 대한 집중 우려도 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논에 벼를 생산하지 않고 과수를 심을 수도 있고 인삼이나 말씀하신 논콩이나 이런 다른 작물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분산을 하더라도 벼의 재배 면적이 워낙 압도적으로 넓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내 사과 면적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과 면적이 전체 농지의 2.1%밖에 안 됩니다. 우리 사과 굉장히 많이 생산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옥천에 포도 굉장히 많죠. 근데 전체 면적이 1%밖에 안 돼요. 복숭아 포도보다 더 많이 재배합니다. 옥천에서. 근데 전체 면적이 1.3%예요. 그러니까 극히 일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과잉 생산과 가격 폭락 문제가 이렇게 면적이 적음에도 발생해요. 정기적으로 발생하죠. 포도 뭐 가격 문제, 복숭아 가격 문제, 우리 옥천 주민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만약에 포도 재배 면적을 1%에서 2%로 늘리고요, 복숭아 재배 면적을 한 3%로 늘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일들의 저장성은 공유와 비교할 수 없이 짧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농사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 농지 자체를 줄여서 생산량 자체를 줄여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뭐 이거야말로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업이 말 그대로 업이거든요. 그분들의 직업이에요. 근데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농사를 지으라 짓지 말라는 자체가 모순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보조금을 이유로 들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자율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소위 지금 돈 된다는 분야들, 뭐 기업들,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분야들도 막대한 보조금을 투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건 보조금을 이유로 혹은 뭐 그걸 이유로 이분들의 업을 줄여라, 늘려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농업의 공익적 역할 자체를 제대로 조명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작물 재배를 정부의 입맛대로 조정한다는 게 정말 어불성설인데요. 이런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영동군은 감축 계획을 세웠다죠? 네, 그 영동군은 어쨌든 계획을, 본인들 입장은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세운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얘기에 따르면은 123헥타를 감축 그 계획을 유지를 하고, 콩이나 옥수수 등 전략작물에 표현하더라고요. 뭐 그거를 이제 58헥타르, 타 작물로 전환하는 거 30헥타르, 농지 전용의 1헥타르, 그다음에 부분 휴경으로 30헥타르를 정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정책적 한계 때문에 감축 목표치에는 한참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네, 그렇죠.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목표치가 사실 지키기 어려웠다는 걸 행정도 알고 주민들도 알아요. 근데 만드는 이유가 이 불이익 때문인데요. 농식품부는 올 초에 이제 각 지자체에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 그러니까 목표치에 미진한 지자체는 공공비축미의 경우 최대 15% 차등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쌀 생산을 안 줄이면 사지도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식량이나 농촌 개발 등 관련 지원 사업, 옥천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뭐 이런 사업들 25가지가 있습니다. 25가지에 대해서도 벼 재배 면적 감축 실적을 평가의 지표로 추가하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자체가 지역 주민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만큼 이런 정부 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막상 감축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걱정이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농민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제한책도 없이 이제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이 벼 재배 면적 감축제 뭐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요. 네. 영동의 경우에는 이모작을 할 수 있는 농지는 대부분 과수로 전환됐어요. 그리고 이제 벼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농지가 상당 부분이 이미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상당 부분 농지 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벼 재배 면적 감소 계획은 이건 사실 지역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벼 재배 면적을 살펴보면요, 수익 목적인 경우가 잘 없어요. 뭐 직접 소비할 목적인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고래실론이나 다랑론처럼 그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계가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되기, 혹은 또 너무 이 땅이 물기가 많아서 다른 작물로 전환하기 어려운 곳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고령화 문제 때문에 비교적 벼농사 같은 경우는 기계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령화한 농민들이 하기 가장 그나마 할 만한 작물이 벼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걸 전환을 강제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뭐 이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춰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뭐 농지 형질 변경을 지원하거나, 뭐 철원군 같은 경우는 부분 휴경제를 도입했는데 이거는 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런 도입해서 다양한 대책을 이제 마련되어야 한다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의식주는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 요소라고 하죠. 쌀 재배 면적 감축을 주도하고 수입쌀에 의존하면서 쌀 수급 정책을 시장 경제에 맡겼던 일본은 지난해 12월 쌀값이 2배 이상 오르면서 쌀이 사치품이 되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삶의 필수적 요소인 먹거리, 그리고 이를 생산하는 농업의 공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사치품을 대하듯이 접근해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은데요.
지역 농민이 자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 지역 사회가 쌀 자급력을 갖출 수 있는 먹거리 계획 등을 자치단체와 정부가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두 번째 영동 소식은 좀 밝은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네, 그 영동 미래고등학교. 제가 미래고등학교 얘기를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학생들이 충북 상업경진대회에서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와. 네, 종합 2위 굉장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5월 22일 날 이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미래고 학생들은 경진 분야 11개 종목, 그러니까 경연 분야 4개 종목, 총 15개 종목에 42명이 참가를 했고요. 네. 금상 2개, 은상 3개, 동상 5개, 특별상 2개를 수상했습니다. 이 경진 부문에서는 회계와 창업, 전자상거래, 세무 등 실무 관련 경연이 펼쳐졌고요. 이 경연 부문에서는 창업 동아리 엑스포, 경제 골든벨, 대외 홍보 크리에이터 등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네, 영동미래고 학생들이 도에서 큰 두각을 나타냈네요. 입상자들이 전국 대회에 출전하나요? 네, 여기서 이제 입상하신 우리 분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에서 이 제15회 전국 상업 경진 대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이제 타 시도 학생들과 대회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 대표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동 미래고에서는 전국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보은 소식으로 넘어가야겠죠? 어떤 네. 노래 들려주시나요? 네, 노래는 우리 영동 미래고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화이팅 하는 그런 바람으로 준비했습니다. 코요태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꿈 듣고 오겠습니다.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말도 안 돼 고개 져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도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릴 힘들게 하여도 결코 피하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넓은 바다에 희망이 우리를 부르니까.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우리 앞길 막아서도 결코 두렵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수많은 시련들, 밝은 내일 위한 거야. 말도 안 돼 고개 져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도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보훈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세요. 네, 첫 번째 보훈 소식은 보훈군이 지역 농업을 기반을 강화하는 로컬 푸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이 푸드 플랜 수립과 실행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보훈읍 성종리에 있는 이제 결초보훈 스마트 먹거리 유통센터 내에 로컬 푸드 직매장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이 매장에 출하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 생산 교육이 최근 시작됐습니다. 오, 보훈에서 푸드 플랜이 또 시작하는군요. 네, 옥천 분들은 좀 익숙하실 텐데 네. 보훈은 좀 늦었죠. 이에 비하면. 네, 6월 9일 보훈문화 시청각실에서 첫 교육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푸드 플랜에 참여하려는 100여 농가가 참석했습니다. 보훈군은 8월까지 총 4번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하고 3번 이상 교육을 수료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통합 생산자 조직을 결성할 계획입니다. 첫 교육이니만큼 참여하는 농가들의 관심이 클 것 같아요. 첫 교육에서 좀 어떤 내용이 공유됐나요? 네, 이번 교육은 지역농업 네트워크 충북 협동조합이 진행을 했고요. 이 협동조합에서는 앞으로 교육 일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이어서 이제 완주 소셜 굿즈 이호진 센터장이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로컬 푸드 성공을 위해서 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종합계획 수립이라던가 생산자 및 소비자 조직화, 물류 체계 정비 등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직매장을 연 360일, 이거는 그러니까 명절 이런 명절 등 일부 외에는 계속 이제 문을 연다는 계획인데, 네. 360일 가동하기 위해서는 한 400여 개 이상 품목을 준비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 규모도 500명 규모로 갖춰져야 된다라는 진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와, 지역 먹거리 체계 구상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보훈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언제쯤 만나볼 수 있나요? 네, 보훈군은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서 직매장을 건립하고 있고요.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046제곱미터 규모고 1층에는 직매장하고 로컬 카페 및 공공 급식센터가 들어서고요. 2층에는 농가 레스토랑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푸드 플랜이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장이 되려면 매우 세밀한 설계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보훈 푸드 플랜과 로컬 푸드 직매장이 취지에 맞게 진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이제 보훈 지역의 조성이 계획된 제3 일반 산업단지가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데,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 산업단지를 두고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보훈구는 탐부면 사직리와 고승리 일대 20만 81제곱미터, 규모가 굉장히 크죠. 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산업단지로 분류가 됐는데, 이 정도 규모의 산단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인접한 마을인 사직리와 고승리를 마을을 둘로 이제 가르는 데다가 사직리를 산단이 둘러싸는 형태로 조성이 되면서 반발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난번부터 마을 둘로 가르는 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하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네요. 지난 5월 보훈군이 산단 내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논란이 본격화됐다면서요? 네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그 전력 계획이 네. 또 그랬는데 이것도 비슷한데요. 5월 22일 보훈군이 이제 해당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열람 공고를 띄웠어요.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해제를 하려고 지금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열람 공고를 하고 6월 9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받았는데, 주민들은 산단 조성 자체를 미뤄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훈군은 절차대로 진행을 하니까 이 비대위 조직이죠. 비대위 조직인 고승사직 산단 반대 추진위원회가 6월 1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산단 내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는 등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추진위는 이제 현 민선 8기, 그러니까 이제 군수죠. 군수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내년 6월 3일에 또 지방선거를 치르니까. 그러니까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산단 조성을 일단 중단을 하고 다음 지방선거를 치른 뒤에 사업을 결정하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단순히 산단이 들어서는 것 이상의 문제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을을 이렇게 둘러싼 그런 구조도 문제인데, 네. 그 해당 산단에 들어서는 공장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화학 공장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폭발 가능성이 있는 그런 화학 공장인데, 영동에 이미 그런 공장들이 많아요.
화학 공장이나 화약 공장 이런 데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폭발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받은 적이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화학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다 보니까 이 공장에서 다루는 물질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있어서 주민들이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상 산단과 거주지는 최소 70m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이 초안에 따르면은 이 주민들의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그 일부 주민들은 본인이 집에서 직선거리를 재봤더니 본인의 집에서 산단까지 7m밖에 안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렇게 가깝다는 거죠. 네.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단에서 나온 오염 물질로 인해서 농산물이 오염되기도 하고 뭐 이런 피해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반대 추진위는 이제 보은 제3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구역 및 보호구역 해제에 반대하는 주민 서명을 받아서 보훈군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마을을 둘러싸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뭐 마을을 가르는 상황에 위험 물질까지 들어선다니까 염려가 많이 될 것 같네요. 개발이 주민의 삶과 안전보다 우선이 될 순 없겠죠. 보훈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책을 내놓길 기대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과학 상상 시작해 볼게요. 네, 어떤 노래죠? 네, 노래는 마쿠투의 노래입니다. 시작의 아이 듣고 오겠습니다. 존재하는 이유 그런 건 아무래도 좋으니 그리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바람아 불어라 달을 찾는 이유 예쁜 건 언제 봐도 좋으니 나는 세계의 시계를 부수고 너에게 닿는다 너와 함께 바라본 붕괴하는 세상의 번쩍임을 그 찰나를 별의 시작이라고 부를 거야 시간의 중력으로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따라잡을 수 없을 테니까 시작의 푸른 말 모든 이름만 네가 새겨져 있을 뿐 낮고 밤을 지나 새벽 속에도 잠들지 않는 아이야 열 번의 기적처럼 널 가득가는 차 그대로 멈춰라 내 하루에 번져가는 시작에 달이 예쁘다고 내게 말해줬던 그 밤은 너무 뜨겁지도 아쉽지도 않은 고요함이었지 너를 찾은 이유 어쩌면 찾지 않았을지도 사실 언제 만났어도 지금처럼 너를 좋아했을 거야 너와 함께 바라본 마주하는 눈빛의 반짝임을 그 찰나를 시작의 별이라고 부를 거야 처음 느낌 그대로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완성해낼 수 있을 테니까 시작의 푸른 말 모든 이름만 네가 새겨져 있을 뿐 낮고 밤을 지나 새벽 속에도 잠들지 않는 아이야 해결의 하늘 아래 널 가득가는 차 그대로 멈춰라 내 하루에 번져가는 시작에 숨 쉴 수 있는 순간에 한 번 더 너를 안고 그 품이 그리워 미래도 아파할 거야 언젠가 시간보다 늦었던 마음이 믿지 않도록 천 개의 바람으로 날아가 터지기 전에 내 모든 이름만 꿈의 흐름만 네가 새겨져 있는
더 아파할 거야. 지구에는 중력이 있어. 네, 이제 과학 상상 시간이죠. 제가 미리 주제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주제를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오늘 다룰 주제 무엇인가요? 네, 오늘 다룰 주제는 우리가 매일 느끼는 겁니다. 이 뭔가요? 감각, 즉 통증입니다. 통증, 우리의 감각과 관련이 되어 있죠. 통증이 무엇인지는 청취자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 주제로 통증을 정하신 이유가 궁금했어요. 아, 네, 말씀하시니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피디님, 통증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통증이요?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아픈 증상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뭔가 찔려서 아프거나 데여서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여러 감각들이 통증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요? 네, 통증은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체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허리를 한번 크게 다쳐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지금도 사실 의자에 1시간만 앉아 있어도 어깨나 허리가 아프거든요. 아마 제 나이대거나 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되게 격하게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느끼는 통증은 신체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이 아파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도 이제 곧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통증을 정의하자면 신체적 또는 심리적 손상이나 위협에 대한 신호 뭐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몸의 신경계가 우리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리는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신호네요. 통증 자체는 너무 불편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통증을 못 느끼면 생존 확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까 허리가 어깨 아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허리나 어깨가 아프다는 건 몸에서 이제 뇌에서 그런 명령을 내린 거죠. 그만 좀 앉아 있고 좀 움직여라, 스트레칭을 해라라는 신호고요. 또 배가 고프다는 통증, 배고픔도 통증이거든요. 네. 그것도 무언가 에너지원을 확보하라는 신호인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느끼는 통증은 일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같은 충격이 가해졌다면 통증은 일정한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과연 일정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통증이 어쨌든 증상이니까 처음에 아팠다가도 계속 같은 강도로 때리면 통증이 좀 안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막 힘이 누적되면 갑자기 더 많이 아플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뭐 대부분 그러실 텐데 다 그러셔야 됩니다. 네. 처음엔 아프지 않거나 견딜만 했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 사례를 좀 연구해 보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고문을 좀 심하게 당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물리적 위해를 가하기 전이라도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충격이 있지 않았는데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점차 통증이 늘어나는 이유는 통증이 단순한 신체적 반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뭔가 단순히 그 몸과 모든 직접적인 관련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요인과 함께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건데 뭐 이제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건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뇌가 통증을 느끼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신경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통해서 이 뇌가 통증 정도에 대한 기대치와 실제 자극의 세계를 어떻게 통합하는가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실험에서는 이제 같은 강도의 자극이라도 통증이 클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더 강한 통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저거 하면 정말 아플 거야라고 느끼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같은 물리적 충격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아플 거라 느끼면 통증이 더 커지는 거죠. PD님 혹시 살면서 엄살이 심한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아, 있죠. 네. 강한 충격이 아니었는데 막 유난히 아프다고 하거나 아프기도 전에 미리 아픈 신용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뭐 사실 과거에 유독 뭐 이렇게 통증을 강하게 느끼거나 자주 느끼는 사람을 이제 엄살이 심하다 이렇게 놀리기도 했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연구를 통해서 아니란 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통증이라도 대상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마취 없이 외과 수술하게 되면은 그 뭐 저기 삼국지에 나오는 뭐 관우 장군 같은 경우는 네. 뭐 여기
어깨에 그 독화살 에이. 긁어내면서도 장기도 두고 술도 마실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시작도 하기 전에 아마 졸도할 겁니다. 아마 과도한 통증 때문에. 관우가 네.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게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왜 통증을 느끼는 것일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우리는 왜 통증을 느끼는 걸까요? 다시 돌아가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생존을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요. 앞서 이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프지 않으면 위험한지 몰라서 조심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 통증을 느끼고 조심하게 되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신체나 정신적 손상이나 위협에 대한 신호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질문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말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통증이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그렇죠? 네. 예. 우리는 같은 강도의 충격이라도 받는 사람의 상황이나 그 시기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도 목적이 있을 테니까 통증을 유발하는 걸 텐데 그건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목적이 있다고요? 네. 사람마다 그냥 근육량도 다르고 체력도 다르다 보니까 견딜 수 있는 정도가 달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생존하기 위한 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이게 최근에 밝혀진 연구들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던데 이 이제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통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더 나은 방향으로. 사람마다 그 통증이 다른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 통증이 다른 이유나 또 상황에 따라 통증이 달리 느껴지는 이유도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진화의 산물이라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다 통제하는 몸 아닌가. 내가 그냥 안 하면 되거나 잘못된 행동 안 하면 되고 좋은 행동을 더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번거롭게 통증을 느끼게 하는가 이런 의문이 있을 건데 궁금하시죠? 네. 네, 그렇지만은 시간에 대해서 노래 한 곡 듣고요. 벌써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인가요? 네, 키키라는 가수? 네, 노래입니다. Get Up 준비했습니다. Walking down the street of my memories, finding shadows of what used to be. Flowers
우리가 느끼는 통증의 특징과 주관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통증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통증이 행동을 변화한다는 말이 바로 이해가 되진 않아요. 네, 그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일단 괴로운 거죠. 네. 예, 그래서 통증이 느껴지면 그 원인을 해결해서 아프지 않은 상태로 가려고 하게 됩니다.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내 신체나 정신의 위험한 요소를 회피하거나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거나 좋지 않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허리나 어깨가 아프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세를 고쳐 잡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구조적으로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즉 통증은 감각으로 경험되지만 행동의 선택과 제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설명을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우충원이라는 뇌과학자가 쓴 글인데 통증은 왜 생겼을까 이 글이 잘 설명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바탕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통증이 미치는 영향인 행동을 통증의 원인이라고 바라봤다는 게 재밌는데요. 통증이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기능을 위해 발생했다는 말일까요? 네, 그 결과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과정도 함께 살펴보려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통증의 기능부터 봐야 돼요. 통증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외부 세계의 위험 요소를 감각하고 이해하는 기능이고 또 다른 기능은 위해 요소를 회피하도록 행동을 유발하는 기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 듯 모를 듯 하실 텐데 네. 예, 첫 번째를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첫 번째를 인식론적이고 지각적인 기능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실용적이고 제어적인 기능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명체는 진화 초기부터 지각과 행동이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지각하고 행동하도록 그게 이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해놨다는 얘기인데 네. 단순히 인지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만 하거나 생각하기만 하거나 행동만 하는 생명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외부 세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아메바 같은 단순 생물과 우리 사람과 같은 고동 생물의 신경계를 비교하면은 큰 차이점이 있는데 이 단순 생물의 신경계는 운동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게 하고 즉각 회피하도록 하고 이런 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고등 생물로 갈수록 감각과 관련된 시스템이 점점 더 발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제 진화의 방향이 운동 시스템에서 지각 시스템으로 향한다라는 건데 이 단순 생물은 외부에 무언가 자극이 왔을 때 일단 피하고 봤다면은 고등 생물은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일단 피할 수도 있고 상황을 살펴서 최적의 행동을 도출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죠. 오, 그러네요. 통증과 이로 인한 행동이 발생하기 위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는 대개 통증이라고 하면 원인을 찾는 그러니까 이제 동기적 측면보다는 통증 그 자체인 감각적 측면을 강조해요. 통증이라면 아까 PD님도 그냥 이렇게 뭔가 신체적인 통증이나 뭐 고통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신 것처럼 마찬가지인데 이게 결국에는 달을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만 보는 셈인 거죠. 여기는 우리가 이제 주로 통증의 지각적인 측면, 그러니까 일종의 결과만 관심을 가져온 그게 이제 원인인 건데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무리하게 일을 하던 사람이 감기 몸살에 걸렸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머리는 지끈거리고 열도 나고 오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뭐 기력도 떨어지면 이제 만사 귀찮아지죠.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럴 때 보통 우리는 뭐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죠. 네. 예, 근데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겠다 행동하는 것이 곧바로 통증에 대한 반응은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아픈 거를 거기 병원 가서 약을 먹는다 해서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몸이 아픈 것과 이 아픈 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 이게 바로 행동의 동기를 유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통증에 대해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단편적인 해석, 단순하게 이제 보는 이런 시각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한 사람이 이 통증 과학자인데 이제 로널드 멜작이라는 사람하고 케네스 케이시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 1968년 좀 오래됐습니다. 68년에 통증의 감각과 동기, 중앙 제어 요인들이라는 글을 냈는데 이 글에서 통증을 감각뿐 아니라 동기와 정서적으로 함께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뭐 동기하거나 파악하는 동기나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정서 문제는 감각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별개의 신호를 우리 뇌가 받고 감각과 함께 통합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 1968년이라면 꽤 오래전에 우리 몸이 통증을 복합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한다는 이론이 나온 것 같은데요. 통증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신호들이 있나요? 네, 조금 더 헷갈리시겠지만 조금 설명을 더 드려보면 네. 2000년에는 이제 도널드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통증과학자들이 제시한 주장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 프라이스는 이제 척수에 존재하는 신경세포를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경로에 따라서 신경세포의 분포가 달라진다라는 건데 한 신경세포는 강한 세기와 통각 신호에만 특수하게 반응하는 통각 특수신경세포였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가벼운 접촉부터 강한 강도의 자극까지 세기와 자극에 반응하는 광범위 반응 신경세포입니다. 그래서 프라이스가 이제 이들 신경세포 비율을 살펴보니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감각, 식별 기능이 중요한 곳에는 광범위 반응 신경세포, 그러니까 이제 뭐 가벼운 접촉부터 강한 강도까지 이 세기의 자극에 반응하는 신경세포가 많았고 동기나 정서 기능이 중요한 쪽에는 통각 특수신경세포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강한 세기와 통각 신호에만 특수하게 반응하는 그전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세포가 많이 분포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 자극을 주거나 통증을 주는 요소는 사실 무한히 많아요. 네. 저희가 지금 책상 위에 제가 팔을 얹고 있는데 이 얹고 있는 여기도 통증이 생겨요. 사실 줄을 네. 이렇게 걸치고 있어도 압력 때문에 통증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통증이라 느끼진 않죠. 근데 이렇게 무한히 많은데 그리고 그 정도도 제각각이에요. 근데 뭐 민들레 홀씨가 손등을 지나가는 것처럼 어떤 건 무시해도 지나가도 될 정도로 약한 충격도 있고요. 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선 위에 제가 팔을 올려서 받는 이런 통증도 무시해도 될 정도의 통증입니다. 근데 자동차에 부딪히는 것처럼 이런 자칫 죽음에 이르는 충격도 있을 수 있죠. 네. 이런 통증, 그러니까 어떤 통증이 우리를 위협하고 위협하지 않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몸도 통증을 느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통증 정보만 해도 정보를 전달한 그 매개체가 두 가지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 신경이 복잡하다고 듣긴 했지만 통증이 전달되기까지 정말 복잡한 전달 체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할 것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네요. 이게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노래는 우효의 노래입니다. 민들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가요. 편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노란 꽃잎처럼 내 맘에 사뿐히 내려앉도록 바람결에 스쳐갈까 내 맘에 심어질까 무심코 내딛는 걸음에 아파하며 돌아설까 구겨진 잎사귀라도 예쁜 책에 꽂아놓고 너에게 주고만 싶어요. 사랑을 말하고 싶어. 사랑해요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든 눈물 닦아주고 싶어. 어서 와요 그대.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 설명을 이어가 보시죠. 앞서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세포의 종류가 두 가지나 있다고 하셨는데요. 신경세포의 종류가 두 가지인 이유가 있나요? 네, 단순히 말씀드리면은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요? 네, 그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세포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보다 효율적으로 통증을 전달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제 손이나 발이 베었을 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 처음 느낌은 빠르게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좀 괴롭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오는 게 뭉툭하게 타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건데 이 날카로운 통증은 A 델타 섬유라는 신경세포 때문이고 천천히 밀려온 통증은 C 섬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A 델타 섬유를 통해서 우선 빠르게 통증을 전달해 위험한 그러니까 이 섬유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는 위험한 상황을 빨리 회피하기 위해서예요. 칼에 베었을 때 화들짝 놀라면서 손이나 발을 뺄 수 있는 거는 이 A 델타 섬유 덕분입니다. 근데 피가 계속 나면 지혈을 하거나 응급조치를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 이제 이 A 델타 섬유를 통한 통증은 강렬하지만 짧게 끝나요. 이제 그래서 우리 몸이 이걸 계속 기억시키는 게 C 섬유의 역할입니다. 여기 이제 네 발에 칼이 베어서 피가 나니까 너가 생존이 유리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라 라는 신호를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A 델타 섬유가 계속 통증을 유발하면 우린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 통증이 계속되면 졸도할 겁니다 아마. 예, 근데 C 섬유만 있다면 신호를 늦게 전달받아요. 이게 그래서 본능적인 회피 같은 걸 할 수 없게 되죠. 당장 예를 들어서 뭐 뜨거운 불에 손이 이렇게 뜨거운 물건에 손이 닿아 있는데 빨리 빼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 C 섬유가 있으면 굉장히 느리게 반응이 오거든요. 그래서 더 오래 손을 다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있어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두 신경세포 모두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네, 그 두 가지 신경세포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 A 델타 섬유, 그러니까 이제 빠르고 강한 통증을 주는 신경세포는 최대한 자제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경우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사람이 그 지나친 긴장 속에서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근데 다행히 이 A 델타 섬유는 웬만한 상황이 아니면 신호에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반면 C 섬유, 그러니까 이제 신호는 늦지만 우리가 통증을 계속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 신경세포는 여러 종류의 통각작용에 반응합니다. 주변의 크고 작은 상황도 시시콜콜하게 다 알려주는 게 이 신경세포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이런 통증 신경세포의 도움 덕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말씀하신 두 가지 신경세포가 꾸준히 통증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그 주체가 결국 뇌잖아요. 이 뇌가 통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행동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어찌됐건 뇌 입장에서 보면은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건데 이 뇌의 통증 처리 메커니즘은 여러 신경 회로가 중복적인 방식으로 통증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단일 사건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각기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정보를 중복해 전달하는 식이에요. 되게 입체적이죠? 네. 예. 그러니까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까 제가 자꾸 무언가 다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는데, 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날카로운 것에 손이 베었는데 몰랐던 적이 있어요? 있어요. 네. 뭐 나중에 배어 있어요. 이게 그쵸? 뭐지? 이래. 예. 보통 이럴 때는 어떤 상황인가요? 뭔가 이걸 신경을 안 쓰는 상황? 그렇죠. 뭔가 다른 거에 집중을 네. 하는 상황이었거나 이럴 때입니다. 뭐 저 어릴 때는 TV 볼 때는 누가 뭐 이렇게 옆에서 손을 밟아도 잘 모르고 뭐 TV 본 적도 있고 막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너 피가 났어라는 얘기를 듣고 그걸 눈으로 보는 순간 통증이 느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네, 갑자기 아파요. 예. 이게 이제 아마 손이 다쳤을 때 두 가지 신경세포들은 아마 제각각 신호를 뇌로 보냈을 겁니다. 근데 뇌가 이를 무시하거나 인지를 못했던 거죠. 이럴 수가. 예, 왜냐면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네. 예. 근데 그래도 이제 귀로 다친 곳에 대한 정보를 듣고 눈으로 피가 흐르는 상황을 보고 나서 뇌가 신경세포의 신호의 관점에 관심을 가지면서 통증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진화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네. 통증은 바로바로 느껴야지. 근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누구한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될 상황에 처했어요. 근데 손에 뭐 까졌다거나 칼에 베었다거나 했을 때 그게
과연 생존 유리할까요? 그걸 바로 통증을 전달해 주는 게 오히려 그걸 신경 안 쓰는 게 유리하겠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뇌의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설명하는 건 사실이라기보다 하나의 가설이고요. 아직까지 뇌의 전체 활동과 패턴, 기능적 분류, 의미 등을 이해하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제 모른 진화를 통해서 생명이 갖춘 뇌와 신경 경로, 세포의 구조적 특징에는 어떤 계산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놓고 역산을 해나가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뇌가 정말 복잡하잖아요. 처음엔 단순한 것이라 느껴졌던 통증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우리의 생존을 유지해주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네, 피디님은 역시 한마디로 정리하시는 걸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통증은 단순한 감각 이상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생존에 유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통증이 생명체와 환경 사이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도록 하고 조율하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증을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 불편한 것으로 보는 건 잘못된 판단이고 단순히 사라져야 할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도록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살아가시면서 내 몸이 보내는 통증을 무시하거나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내 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뇌와 신경세포들이 전에 몰랐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네, 너무 좋은 이야기였어요. 이것으로 이웃소식과 과학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s the drive top cool, said you wanna drive it down real soon. I just wanna love you like I do, cause I never had someone like you. Ain't nobody got this love from me, cause ain't nobody, babe. All I need is love, I just wanna run away with you. 살짝 미소줘도 driving me crazy. What's equal by everyday 매일 천원짜리 회사 까고 있지만 나는 하루로 신나기지, baby. Mayday 보고파미 튀기순 둘이 봐 오늘 밤 Netflix 켜 와인 닦고 baby 잘나고 let's play yeah. So drop top cool said you wanna drive it down real soon. I just wanna love you like I do, cause I never had someone like you. Ain't nobody got this love from me, cause ain't nobody, babe. All I need is love, I just wanna run away with you. Baby, wanna let you know you're on my mind, you're on my mind. Do you know I'm thinking about you all the time, all the time. Let me pull up to the place you at. I'll give you my heart, baby, just don't give it back. Cause all I wanna do is fuck you till the early morning.